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런 뜻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올 가을 우리 외교를 보면 쿠오바디스 박근혜 외교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는 발언으로 오늘 한겨레 칼럼 첫 단을 완성했습니다. 9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로에 올라서 전승절 열병식을 사열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우리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균형 외교로 국격을 더 높여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성취감과 기대는 40여일 만에 무너졌다.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에 간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4일 한미우호협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말했다. 나 중국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화장을 해도 그 본질은 중국 압박 정책이다. 동맹관계이긴 하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그런 정책의 핵심 축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좀 과했다. 이렇게 되면 9월 초 한중 정상회담 후에 조속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두 나라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버릴 경우 우리에게 무역 흑자를 계속 안겨주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는가? 중국이 아직까지는 반응을 안 보였고 11월 초에 방한한 리커창 총리도 그 일에 대해서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앞으로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면 그건 오산이다.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굵직하게 메모해 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문제 삼으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10월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해 나가려는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압록강, 두만강까지 확대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매우 반가웠을 것이다. 이쯤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의 국가 행사에 참가한 것이 미국에는 대역죄가 되는 것인가? 중국 경사론, 그러니까 중국에게 좀 더 한국이 치우쳤다. 이런 말이 좀 나왔다고 해서 미국에게 비대발괄, 그러니까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면서 빌 만큼 우리는 아직도 약소국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가?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간 아베 총리의 언행도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점심 따위로 국익을 깎겠는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았기에 이런 오만방자한 말들을 쏟아낸단 말인가? 이건 미중 사이에서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막대하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네, 칼럼은 이렇게 끝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I've said if we are win and the NLD forms a government, I will be above the president. It's a very simple message.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 대표가 우리가 승리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나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네요. 미얀마 총선이 화제입니다. 이번 총선은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실시되는 자유보통선거인데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승리가 예견됩니다마는 집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상하원 전체 의석 가운데 25%가 군부에게 배정돼 있는 데다가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면 이번에 67%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권한다 해도 아웅산 수치의 대선 출마는 외국인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2012년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앞서 들으신 대로 그 같은 발언을 해놓고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소장에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병역 비리 의혹을 강용석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박주신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김민서 씨 발언이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죠?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끝내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로써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Body movements, emotions, and sexual activity.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 공동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조선일보가 기사로 또 사설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 인명사전을 비치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나 그 논란은 조선일보 편집국 내부에서만 되고 있는 논란은 아닐까요? 조선일보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1억 6천만 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든 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로 좌편향 단체다. 이를테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반역자로 매도한 단체다. 이들은 장지연, 백선엽도 친일 인사로 분류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비하면 반민특위는 6분의 1 정도만 친일파로 분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기사와 사설에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 방응모입니다. 방응모도 친일 인명사전에 그 이름을 넣은 친일파입니다. 혹시 사주 할아버지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일까요? 학교에다가 친일 인명사전 배포하면 안 된다. 이런 조선일보의 주장.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친일 인명사전 학교 배포에 들어가는 돈 1억 6천만 원이 아깝다는 조선일보. 이 기사는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보수단체들의 운영과 사업에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향신문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년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 가운데 최소 20곳이 29개 사업에 총 13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에는 아스팔트 우파의 대표 격인 국민행동본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갑 씨가 대표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을 탈취한 그자 바로 서정갑 씨가 대표인 국민행동본부입니다. 이들은 헌법 수호 및 국가안보 증진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4천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훈 법정단체는 재향군인회법,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의 적용을 받는데 이들 법률에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반대, 지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의 저촉을 받는 재향군인회, 상위군경회, 이들 단체도 국정화 찬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이들이 국정화에 반대했다면 동일한 지원을 받았을까요? 아마 이 법률을 빙자해서 정부가 지원을 끊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야 그렇다 치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은기 씨에게 들어가는 정부 돈은 어떻게 봐야 할지 조선일보의 답변이 궁금해집니다. 중국 과학원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김은기 카이스트 겸직 교수. 이 사람이 2013년에 글로벌 창업정책 포럼에 미래창조과학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포럼 허점투성이의 용역 성과를 내놓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때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사실상 미래부가 이 김은기 씨에게 사기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부는 포럼 지원 예산 1억 원의 용도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세미나 지원 예산으로 사용됐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데 2013년 4,500만 원, 2014년 5,500만 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연구 용역은 2013년에는 아무런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됐고 2014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한 경쟁 입찰을 거쳤지만은 이 김은기 씨의 개인 회사인 지식센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정책 보고서로 제출된 논문 15편도 대개 세미나 발제 자료를 연상시키는 30조 안팎의 그 소논문이고 2013년 정책 보고서 2편은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었고 2편은 중간중간 내용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거에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해 논문을 의뢰받은 한 사립대 교수는요. 김은기 씨 회사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의 의뢰가 들어와서 너무 적다고 했더니 조금 올려주긴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편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도 이 정부가 지원한 포럼 예산 1억 원 중에 상당액이 비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김은기 씨가 개인 돈처럼 주물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이 김은기 사람 이 제대로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김은기가 누구냐면은 국정원 출신 댓글 의혹 업체의 그 회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밀어줬는지 예산으로 또 후원으로 말이죠. 세월호 특별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리켜서 세금 도둑이라고 매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이면서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 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김재원 의원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소식, 경향신문이 일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해봤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 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는데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서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85만 원 선입니다. 뭐 얼마 안 드는데 말이죠.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 사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복으로 분류된 위안부 지원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 번 심각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 논란이 되면은 뉴라이트 학자들 역사 왜곡 국면에 편승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군인 따라간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매도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가 있었고요.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교육방송 E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와 EBS 안팎에서는 청와대 뉴라이트 인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 후보로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거명되고 있는데요. 시민 언론단체들은 KBS, MBC에 이어서 정부가 공영방송 3대 축인 EBS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세력이 이끌도록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류석춘 씨는 2006년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교과서 포럼 준비위원회 간부, 또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명희 교수 같은 경우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지요. 올해 광복 70주년 학술 회의에서 친일 인사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칭송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찍혀서 다음 총선 공천조차 불투명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부친상을 맞았네요.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법조인 아버지 유수호 의원의 상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 반대 시위로 체포된 대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소신 행보가 빌미가 돼서 1973년에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인물이죠. 하지만 민정당, 민자당, 국민당, 자민련 등을 전전했던 이후의 정치 역정은 참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앙금이 남았는지 근조 화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측이 조화와 부의금을 사양한다. 이래서 안 보냈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냈습니다. 또. 자, 그런데 경향신문이 포착한 장면이 있습니다. 빈소를 들른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천에서 공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참신성이라면서 지난번 총선 때도 대구 경북에서 60%가량 물갈이를 해서 전체 의석이 과반을 넘을 수 있었다면서 TK 물갈이론을 공개했습니다. TK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누구를 영순위로 꼽겠습니까? 유승민 의원 아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윤상현 의원 아무리 세도가라 할지라도 유승민 의원 상가에 와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이 덕망이 기본적으로 없는 건지 입이 싼 건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정가 소식 중에 조선일보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최근 야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시장은 오는 12일에 광주를 방문해서 천정배 의원의 신당 추진을 비판할 계획입니다. 호남 민심 문제가 고민거리인 문재인 대표도 송영길 전 시장의 광주 진출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 대한 광주 전남 민심의 입안에는 호남 출신 차세대 주자가 없다는 상실감이 깔려있다. 송영길 전 시장과 새로운 인물들의 투입은 광주의 분위기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송영길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시장은 인천에서 했지만 전남 고흥 출신에다가 광주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문재인 정서와 호남 차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에 대한 이른바 자객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시장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방, 즉 수도권에서 제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서울과 인천에서 야당이 승리하려면 호남의 분열부터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연합이 천정배 의원 측과의 통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조선일보는 또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주변 인사들은 주말 동안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는 청와대에서 총선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정종섭 장관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는 올해 특별교부세 28억 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올해 한 지역구에 10억 원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건 정말 큰 액수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2014년에도 교부세 60억 원을 받아서 전국 3위를 기록했는데요. 정종섭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장관을 지냈습니다. 한 야당 예결위원은 뒤늦게 여권 차원에서 대구로 출마 지역을 변경한다고 하지만 정종섭 장관은 그간 잦은 경주 출장 등을 하면서 경주 출마에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별교부세는 정권 실세에 쌈짓돈인 만큼 정종섭 장관이 이를 고향에 보내면서 실력 행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향 경주에 출마하는 것도 여전히 배제하기 힘들다고 하는군요.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는 건배사를 했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주관하는 부처의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당시 제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선 필승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제가 총선에 나갈 것이냐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총선에 나갈 것이냐 이 말씀이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시점. 없었던 생각이 새로 생긴 모양.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의 거취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시점에서 사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둔다는 말. 총선 필승 건배사 파문 때도 얼굴에 철판 깔고 지켰던 그 자리를 그만둔다는 말.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국가 발전과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고, 그게 또 장관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물러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서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셨는데, 근데 그 두 달여 만에 입장이 사실상 바뀌신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포함을 다 해서요, 어떤 종합적으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 안 한다고 해놓고 출마해도 단순히 말 바꾸기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이 어떤 문제인지 기왕 생각할 때 9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의 말도 생각해보기 바람.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9조 위반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잘 부탁합니다. 밀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당합니다. 선거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 어느 누구 하나 어느 단체에 가서 새정치연합 총선 그러면 필승을 외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외쳤다고 그러면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나 외친 사람이나 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어떤 장관보다 주의하고 몸조심을 해야 말조심을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신이었던 내무부 최인규 장관을 기억하시나요? 3.15 부정선거 때 선거 부정에 책임을 지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고맙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참 모진 세월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고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국금속노조 방종훈 콜트악기 지회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조 혐오 발언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어제로 35일째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네요, 이거를. 김무성 대표는 지난 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면서 콜트악기와 자회사인 콜텍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 기타 생산량의 30% 정도를 점유하던 콜트악기는 인도네시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인 2007년 돌연 인천 부평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방종훈 지회장 등은 5년을 견딘 끝에 2012년 2월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사쪽은 더 이상 한국의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는다면서 몇 달 만에 다시 이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방종훈 지회장은 도돌이표 부당해고에 또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도 피말리는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뻔뻔한 모습만 보이네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보좌관 관련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강하게 내비쳤던 겁니다. 며칠 전에 종편 채널A 시사 인사이드에서 소개한 한 장면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회자됐는데요. 방종훈 지회장 단식 32일째인 지난 5일 한 여기자가 전 보좌관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김무성 대표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갑자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냥 가려다가 뭔가 못마땅한 듯 발걸음을 멈춘 김무성 대표는 여기자를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여기자 보고 너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기자들한테 반말하기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한테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냐. 이게 도대체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언행입니까? 태도입니까? 이 말만 남긴 채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종훈 지회장에게는 아마 김무성 대표 너는 뭐 쓸데없는 단식을 하고 앉았어. 이렇게 무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무시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6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에서 국방부 담당 기자들 앞에서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사, 즉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2006년부터 개발 중이었지만 극비라면서 노출을 삼가왔는데 지난 6일에는 시연까지 해보였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시험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사 레이더 기술은 미국의 75에서 80% 정도는 확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 90%는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을 얼마 전 김종대 정의당 국방기획단장이 90%는 무슨 14%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니까 75에서 80% 정도는 확보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기자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종대 단장이 늘 지적하는 대로 레이더 그거 떨렁 하나 개발한다고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4개의 장비, 그걸 통합한 기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 기술은 해외로부터 이전받는다고 그동안 고래고래 외쳐왔지요. 근데 해외에서 이전 안 해준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A사 레이더 등 4개 장비 그 자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 장비를 전투기에 결합해서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한 기술. 이게 몇 퍼센트냐 이겁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이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조차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우리 기술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 만약 개발이 불확실하다면 202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전제로 한 국가방위계획은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지만 장비와 전투기를 통합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다. 기술이 아니라 노력이다. 라면서 충분히 노력하면 개발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만 믿고 개발비 8조 원의 국민 예산을 투입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노력이 문제군요. 예. 노력이 부족한 청년들 상당수는 지금 실직 상태지요. 한겨레가 큰 특종을 했네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직원으로 있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검토한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취재 기자들은 보안 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료와 외교안보 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받았고요. 스노든 문건을 제보받아서 기사를 썼던 각종 언론 보도, 또 공개된 국가안보국 문건 등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의회의 정보위원회 보고서도 다 찾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국 교수 출신의 외교관의 외교부 그리고 서울대학교 전자우편이 2013년 뉴질랜드 정보기관에 도감청당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이 2013년 1월 말부터 석 달간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운동 기간에 자기 나라 후보를 위해서 미국 국가안보국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8명의 전자우편을 도감청한 정황이 올 3월 뉴질랜드 언론에 폭로가 된 겁니다. 박태호 교수 외교관 출신이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말이죠. 불법 도감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 그 외교관 출신의 교수, 이 사람에 대한 불법 도감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은 자기 나라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를 우리가 도감청한 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뉴질랜드 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감청 프로그램을 우리 국정원은 손에 넣었을까요? 그래서 국민들 이메일을 뒤져보고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집니다. 서울 건국대에서 지난달 19일에 처음 발생한 집단 폐렴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방역당국이 실험실 안에 있던 썩은 동물 사료에서 발생한 곰팡이균을 발병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감염 경로는 곰팡이균이 건물의 공기 배관, 즉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건물 전체에 퍼지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현재 실험실 안전수칙에는 동물 사료를 격리된 공간에서 부패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건국대 사태로 대학 실험실이 감염병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수도권 12개의 대학에서 미생물 관련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졸업한 연구원 20명을 취재한 결과 현장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해서 이번 건국대 사태가 예견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건국대 대학원생은 괜찮겠지 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험에서 생기는 문제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이슈입니다. 생과일 주스가 1,500원, 서울 강남 매장에 5,000원짜리 옷의 가격 파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닌지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짚고 있는데요.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한국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와 맞물리면서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는 전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구성이 강한 물건들은 아예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 파괴가 없고
음식료 등 그래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당장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가격 파괴가 소비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오히려 경기가 계속 가라앉으면서 투자, 고용이 위축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11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965년 1월 이후 사상 최장기간 0%대 기록입니다. 일시적으로 야채, 과일값이 급등해서 장바구니 물가는 비싸다는 불평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파괴가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또는 매각 방안을 구조조정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식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신호탄이 쏘아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전실무회의에서는요, 해운사 매각 등 근본적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강경론이 제기돼서 해운사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진해운 1977년에 설립된 국내 1위 해운사 아닙니까? 한진그룹 계열사인데요. 현대그룹 주력 계열사로 국내 2위 해운사인 현대상선은 범현대 계열 분리 이후 고 정몽원 회장과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최근 10분기 누적 적자는 한진 3,200억, 현대 6,700억이 넘습니다. 이 기사도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100%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2천억에서 4천억 규모의 현물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사의 보증 한도가 목까지 차올라서라고 하는데, 보증 한도를 넘어서 보증이 중단되면 집단 대출에 제동이 걸리고 아파트 분양 시장에 타격이 가해지겠죠. 정부가 지난해 9.1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던 여파가 보증 한도 고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현물 출자는 통상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의 주식 출자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지분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도로공사 지분 출자도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집값 떠받치기, 건설사 먹여 살리기. 정부가 아주 등골이 휘네요. 이 등골 휘는 일, 할만하면 해야죠. 그런데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비는 차차 잦아들어서 오늘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영동 지역만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그친 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밑돌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아침과 큰 차이가 없겠는데 서울 13도, 전주 14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수능일과 예비 소집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안재승 한겨레 경제 에디터의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줄줄이 몇 년 만에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 매출이었다.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은 1998년 외환위기 때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는 않았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감소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어제는 이런 통계도 나왔다.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50개가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다.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경제사정은 지표보다 훨씬 더 나쁘다.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실업률은 15.2%,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였다. 이들을 종합한 체감 경제 고통지수는 22포인트로 정부 통계의 산출치보다 2배가 넘는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고전하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주요 기업들이 최근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들어서 인력 감축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축소, 소득 감소, 소비 침체, 투자 부진, 일자리 축소. 이렇게 악순환이다. 요즘 기업이나 금융계 인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딴소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행을 보면서 당분간 경제가 나아지기는 그런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 대안 마련은 못해도 현실 인식은 똑바로 해야 할 텐데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안재승 에디터는 대통령이 경제 실상을 보고는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해를 못하면 말짱 헛것인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기대를 걸고 2012년에 박근혜 이 양반을 찍었는지 묻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모두의 쿠오바디스 한국 외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는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